여보, 수연아,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남편 민준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엔 옷 구겨지는 것도 싫어하던 깔끔한 사람이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셔츠는 땀범벅이 된 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놀란 제가 남편을 일으키려 하자 그는 제 손을 붙잡고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제 가슴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이 고비래. 근데 병원에서 수술비랑 밀린 입원비까지 해서 당장 1억이 없으면 수술실 문도 안 열어준대. 수연아, 나 어떡해. 나 우리 엄마 저대로 죽게 둘 수 없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자기 머리를 벽에 찢으며 자책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본 순간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1억. 그 돈은 제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아 제 결혼식 전날 건네주신 제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당신 비상금인 거 아는데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어머니 숨만 붙여놓고 바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그 처절한 몸짓에 속지 않을 아내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홀린 듯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민준 씨. 일단 어머님부터 살려야지. 지금 바로 이체할게. 병원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크게 통곡하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오면 나 마음 약해져서 안 돼. 일단 내가 가서 수술 동의서 쓰고 결제부터 할게. 당신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어머님 수술 들어가면 바로 연락할게.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뺐다시피 가져가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확인 문자가 울리는 순간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하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어디론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제 손톱은 이미 피가 나도록 지식여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음 하나가 울렸습니다. 제 20년 지기 절친이자 결혼 생활 내내 제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주던 지아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화려한 호텔 테라스. 그곳엔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남편 민준과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자유, 고생 끝 행복 시작. 지아가 올린 글귀 아래에는 제 남편이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머무는 장소, 그들이 마시는 술, 그 모든 것이 제가 아버지를 팔아 넘겨준 그 1억 원으로 만들어진 잔치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목숨을 팔아 제 마지막 돈을 갈취했고, 제 절친은 제 불행을 비웃으며 제 남편과 해외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 끝에 연결된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어머, 수연아. 벌써 봤니? 좀 늦게 올리려고 했는데 민준 오빠가 자랑하고 싶다 해서. 돈은 잘 쓸게. 어차피 네가 가진 거라곤 그 돈밖에 없잖아. 얼굴도 몸매도 다 망가진 너랑 사는 게 오빠한테는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뒤이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연아, 나 찾지 마. 덕분에 파리 공기가 참 좋다. 너랑 구질구질하게 살던 기억, 이 1억이랑 같이 다 털어버리고 갈게.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둬.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난도질당한 제 삶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은 제게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받아둔 수억 원의 빚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집은 압류되었고 저는 옷까지 몇 개조차 챙기지 못한 채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텅 빈 주머니, 남겨진 건 거액의 빚과 이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차가운 전신주 아래에 기대어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내 인생을 짓밟고 파리에서 웃고 있는 저 짐승들의 목을 직접 비틀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지 일주일째 서울 하늘 아래 제가 발붙일 곳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 명의를 도용해 제 집과 차, 심지어는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까지 담보로 잡고 사채를 끌어다 썼더군요. 사채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 제 목을 조였고, 동네 시장통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대, 집구석 망했대 하는 소문은 제 귀를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과 지아의 SNS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식당에서 트러플 파스타를 먹고 명품 가방을 쇼핑하며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 떠드는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돈이야. 우리 아빠가 평생 비린내 맡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입안에 든 김밥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헛구역질과 함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무료 진료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산모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늘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제 뱃속에는 그 짐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놈의 아이라니. 당장이라도 배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오로지 생존과 복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시장 구석의 가장 허름한 국밥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손등이 다 터져 나갔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심부름 센터를 통해 그들의 행적을 감시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려, 박민준, 강지야. 너희들이 내 돈으로 누리는 그 천국,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옥으로 바꿔줄 테니까.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년, 딱 1년만 버티기로 했습니다. 놈들이 방심하고 가진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려 막막해질 그 시점을 기다리며 저는 제 자신을 죽이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받은 보고서에는 제가 알던 지아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직이라 믿었던 지아는 사실 3년 전부터 남편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보양식을 지어 나를 때 그들은 제가 선물한 향수를 뿌리고 제 침대 위에서 사랑을 속삭였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지아의 SNS 뒷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파리 여행 사진들 사이로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명품 팔찌와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은근히 제 것을 탐내왔습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든 가방, 그리고 내가 가진 단란한 가정까지. 그녀에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빼앗아 넘어서야 할 경쟁 상대였던 겁니다. 수연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가 옆에서 딱 지켜줄게. 그 가식적인 위로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지아는 남편 민준에게 제 친정아버지의 유산 규모를 흘렸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연출을 제안한 몸통이었습니다. 1억 원이 입금되던 날 그녀는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세상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밥집 골방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메일 복사본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아는 남편에게 저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돈 나오는 기계, 눈치 없는 멍청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일 뿐이었죠.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메일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것들은 훗날 그들의 목을 조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테니까요. 지아야, 네가 내 부케를 받을 때 그랬지. 꼭 나처럼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래, 똑같이 만들어줄게. 내가 지금 겪는 이 밑바닥 인생, 네가 그대로 이어받게 해줄게. 저는 지아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줄 알고 비웃겠지만 그 좋아요는 제가 던지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슬픔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바로 가난과 추한 모습이죠. 그녀가 가진 그 가짜 날개를 꺾어버릴 설계가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지아가 사라진 지 딱 2달째 되던 날, 저는 죽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남겼고 SNS에는 어두운 바다 사진과 함께 유서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주방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배신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지아는 제 SNS를 매일같이 훔쳐보고 있었더군요.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란 듯이 쏟아냈습니다.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녀의 게시물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제 남편 민주는 아예 대놓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행복을 과시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어. 지아가 올린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 그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확보한 남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그놈은 제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릴 때 썼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더군요. 제가 멍청해서 절대 모를 거라고 확신했겠죠. 그 안에는 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돈을 세탁하고 어떤 경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지 모든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장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해외에서 숨어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제 발로 한국 땅을 밟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죽은 듯 지내며 조용히 친정아버지의 옛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투자해 두었던, 하지만 남편은 존재조차 몰랐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이 수용구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규모는 무려 10억. 저는 이 정보를 아주 은밀하게, 하지만
남편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루트를 통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수연이 앞으로 거액의 유산이 남겨졌는데 법적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남편이라더라는 소문 말입니다. 파리에서 돈이 떨어져 갈 때쯤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바꾼 도끼 임신 소식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저는 결국 아이를 잃었습니다. 14시간 넘는 강행군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부실한 끼니가 원인이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배는 허망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산모님,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쉬셔야 해요. 몸이 너무 상했어요. 간호사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씨앗이라며 증오했던 제 마음이 결국 아이를 밀어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슬픔은 곧 거대한 증오로 치환되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오늘 내 아이까지 죽인 거야. 알아? 저는 퇴원하자마자 그놈의 아이디로 접속해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고급 유모차를 구경하며 나중에 우리 아기는 꼭 이런 거 태워줘야지 라는 글을 올려뒀더군요. 소름 끼치는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꿈꾸며 제 돈으로 태교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조차 제 눈빛이 무섭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남편이 남긴 빚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그놈이 제 명의로 빌린 사채는 놀랍게도 지아의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불법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된 사기였습니다. 1억은 시작일 뿐이었고 제 인생 전체를 발라먹으려 했던 그들의 치밀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망 다니는 대신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박민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내가 찾아줄게. 대신 그놈이 입국하는 날 내 명의로 된 빚 전부 박민준에게 떠넘기는 조건이야. 어차피 당신들도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 제 도끼, 어린 눈을 본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껄껄 웃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적의 적을 동지로 만든 셈이죠. 이제 덫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10억이라는 유산 소문은 이미 파리까지 닿았는지 남편의 이메일함에 한국 상속 절차를 검색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자리엔 시퍼런 칼날만 남았습니다. 그 칼날이 가장 날카로워졌을 때 저는 놈들을 불러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유산 소문은 독한 미끼가 되어 바다 건너 파리까지 닿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이제 제 안부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돈이 정말 제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심부름 센터를 통해 받은 보고에 따르면 민주는
파리의 카지노에 출입하며 제가 준 1억 원을 이미 절반 이상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돈이 궁해지자 지아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도망쳤다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주머니를 의심하며 호텔 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민준이. 어느 날 밤 1년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그 목소리.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힘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살아있었어. 난 당신이 죽은 줄만 알고. 정말 당신이야?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의 어조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오직 기회주의자의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그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도 너무 충격받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났던 거야. 근데 나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 유산 상속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는 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다릴게. 당신 없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 10억이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어서 돌아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을 쏟아냈습니다. 그놈은 제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멍청한 여자인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지아도 옆에서 쇼핑 목록을 짜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사채업자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놈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공항 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그들이 마주할 것은 화려한 재결합 파티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과 빚더미라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놈들은 일주일 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보고 달려드는 그 쥐새끼들을 위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덫을 공항 입국장에 깔아두기로 했습니다. 놈들이 입국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요동쳤습니다. 민주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오더군요. 여보, 공항으로 마중 나올 거지?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레스토랑 예약해 뒀어? 같은 가식적인 말들 말입니다. 지아 역시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은근슬쩍 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연아, 나 지아야. 민준 오빠랑은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오해하지 마. 가서 다 설명할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역겨운 변명을 읽으며 저는 소름 돋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거주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주소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담보로 잡고 있던 곧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의 빈집이었죠.
저는 그 집을 화려한 꽃바구니와 비싼 와인으로 장식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1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아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놈들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작업이었습니다. 민준 씨, 지아야.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속 절차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집으로 바로 와. 내가 제일 비싼 샴페인 준비해 놓을게. 민주는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다며 환호했고, 지아는 수연아, 고마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그래, 예전처럼 너희는 내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고 나는 너희 기억이에 파멸을 지켜보는 그 관계로 돌아가 주마.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이미 경찰에는 민준의 사문서 위조와 명예 도용 대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아가 파리에서 제 카드로 결제했던 명품 내역들이 특수 절도 혐의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진한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잃었던 아이의 목까지 오늘 밤 다 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파리 햇살에 그을린 하지만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보고 싶었어, 두 사람. 문이 열리자마자 민주는 염치도 없이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에게선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집 안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훑는 그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 마.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아는 뻔뻔하게도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하더군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옆에서 오빠 말렸어야 했는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진짜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지아의 시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과 10억 원 상속 서류 더미. 물론 제가 만든 가짜였지만요. 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승리감이 교차했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다시 뭉친 기념으로 건배할까? 제가 잔을 들자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근데 그 상속받은 땅 말이야. 그거 세금이 엄청나다며.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일단 내 명의로 잠시 돌려놓으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대. 당신은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입국한 지 채 30분도
진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는 그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아 역시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 수연아. 오빠가 그런 건 똑 부러지잖아. 넌 좀 쉬어. 우리가 그 돈으로 제주도에 펜션 하나 지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긋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서류 준비해뒀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민주는 눈을 빛내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상속 이관 서류가 아니라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이 기록된 자백서와 채무 이행 각서였으니까요. 이게 뭐야? 수연아, 너 미쳤어?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과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민준과 지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잡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거품이 비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민준 씨, 오랜만이네. 파리 공기가 좋긴 좋았나 봐. 얼굴색이 아주 좋아.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웃자. 민주는 제 뒤로 숨으려 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누구야? 당신이 상속받은 돈으로 다 해결해 준다며. 저는 제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그가 그토록 탐내던 상속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10억? 민준 씨, 당신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잊었나 봐.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놈한테 줄 돈 10원 한 장 남기지 않으셨어. 이 서류? 전부 가짜야. 당신들 불러들이려고 내가 만든 찌라시라고. 민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뒷걸음질을 치며 현관문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사채업자들이 문 앞을 가로막은 뒤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지아가 울먹이며 제 발치에 매달리려 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구두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친구, 내 돈으로 파리에서 샴페인 터뜨릴 때도 친구였니? 내 아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라질 때 너희는 새 생명을 꿈꾸며 유모차 쇼핑하고 있었잖아. 그게 네가 말하는 우정이야. 제 입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보다 공포가 우선인 인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내 명의로 빌린 빚,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가로챈 돈.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당신 명의로 넘기는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할 거야.
아, 지아 너도 마찬가지고. 네가 파리에서 쓴 카드값 그거 특수 절도로 고소장 접수됐거든.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와 인감 패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주는 살 길을 찾으려는 듯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지만 사채업자가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자 결국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 노예처럼 살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부터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겨우 시작이거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서늘한 눈빛과 변호사가 들이민 서류 뭉치 사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는 순간 제가 짊어지고 있던 수억 원의 빚은 오롯이 민준의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아의 차례야. 제 말에 지아가 사색이 되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난 아니야. 난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야. 돈도 오빠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지아의 배신은 역시 빨랐습니다. 20년 우정의 마지막은 추악한 떠넘기기였습니다. 민준이 눈을 부릅뜨며 지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네가 가방 사고 옷 사는데 내 돈 다 썼잖아. 파리 가자고 꼬신 것도 너였으면서 이제 와서 발을 빼.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비웃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고 저는 그 비참한 연극을 샴페인을 마시며 지켜보았습니다. 싸울 힘 있으면 도장이나 찍어. 지아 너 파리에서 내 명의의 법인 카드로 긁은 3천만 원치원. 그거 공금 횡령이랑 절도로 이미 고소 들어갔어. 지금 이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넌 공항 경찰대로 바로 인계될 거야. 결국 지아도 눈물을 쏟으며 인감 패드에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놈들의 서명이 끝난 서류를 챙기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이제 된 거지?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민준이 비굴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딜 가? 아직 축제가 안 끝났는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초췌한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 바로 민준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시신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는 어머니를 본 순간 그는 뒷걸음질치다 소파에 꼴사납게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분명히 요양원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시더니 민준의 뺨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손을 휘두르셨습니다. 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가 사람이냐? 제 애미가 죽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누라 돈을 뜯어내. 그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계집이랑 눈이 마야 도망을 가. 사실 민준이 떠난 뒤 저는 시어머니를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경기도의 한 이름 없는 요양원에 방치해둔 상태였고 병원비조차 수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갚고 더 좋은 재활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 자식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내가 죽어서도 갚을 길이 없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곧바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살려고 그랬던 거야. 저 여자 수연이가 나 감옥 보내려고 해. 엄마가 좀 말려줘. 닥쳐라. 내 아들은 1년 전에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며느리 돈 훔쳐 달아난 도둑놈 하나뿐이야.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지아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저 추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며 사채업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저 사람들 데려가세요. 빚을 어떻게 받아내든 그건 이제 당신들 소관입니다. 거실에선 민준의 비명과 지아의 절규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제가 공원 벤치에서 김밥 한 조각을 씹으며 흘렸던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통곡 소리가 제 귓가를 즐겁게 했습니다. 제13. 막 쥐새끼들의 분열, 사채업자들의 거친 손길에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민준과 지아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 남은 짐승들의 싸움이었죠.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상속녀라고 꼬드겨서 한국 오자고 했잖아. 나 혼자였으면 파리에서 식당 일을 해서라도 살았어. 지아가 민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악을 썼습니다. 민준 역시 지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네가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살 때 내 팔짱 끼고 콧노래 부르던 건 잊었어? 내 마누라 돈 1억 네가 반 넘게 썼잖아. 한때 서로의 몸을 탐하며 제 불행을 비웃던 연인은 간데없고 오물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2마리 벌레만 남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뒤로 물리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만해. 너희가 여기서 아무리 싸워봤자 바뀌는 건 없어. 민준 씨, 당신이 도장 찍은 그 채무 이행 각서. 그거 일반적인 빚이 아니야. 매일 이자가 불어나는 건 물론이고 당신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지옥행 티켓이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민준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박민준 씨, 이제 우리랑 같이 좀 가져야겠어. 당신 명의로 된 빚,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지아 씨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울 테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따로따로 보내줄게. 안 돼.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나 감옥은 가도 저 사람들 따라가기는 싫어. 제발 살려줘. 민주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사채업자의 구두발에 걷어차여 멀리 나동그라졌습니다. 지아는 이미 공포에 질려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현관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너희가 만든 괴물이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이건 너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니까. 그들이 끌려나간 거실엔 깨진 유리 조각과 역겨운 샴페인 냄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죠. 민준과 지아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뒤 저는 조용히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판을 짠 건 단순히 그들을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망을 피하려 발버둥칠 그들의 습성을 이용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어야 했죠. 수연 씨, 계획대로 민준 씨가 사채업자들의 감시를 뚫고 도망쳤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에 저는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미리 지시해 두었거든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주라고. 궁지에 몰린 민준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 바로 그가 예전에 숨겨두었던 비자금을 찾는 것일 테니까요. 민준은 제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가 제 돈 1억을 들고 튀기 전부터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그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빼돌려둔 마지막 비상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민주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밤거리를 달려 어느 외진 상가 ATM 기기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하고 뭐고 다 버리고 해외로 뜨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화면에 뜬 문구는 잔인했습니다. 잔액 0원.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그가 경악하며 소리를 지를 때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숨겨둔 그 돈, 어머님 수술비랑 요양원 밀린 비용으로 잘 썼어. 고맙다고는 안 할게.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까.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고통. 제가 1년 전 병원 로비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야 그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분노한 그들이 민준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쥐새끼처럼 도망을 가? 박민준, 너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라. 민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은 승합차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탈출구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민준이 승합차에 실려가던 시각, 지아 역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아를 강남의 한 허름한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파리에서 찍어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이 사방에 붙어 있었죠. 지아 씨, SNS 보니까 인생 참 화려하게 살았더라고. 근데 어쩌나 이제 내 인생에 좋아요 눌러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지아는 바들바들 떨며 빌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말해줘요. 내가 다 갚겠다고. 아니, 민준 오빠,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할게요. 끝까지 자신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은 가련하기보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지아가 그토록 집착하던 명품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제 돈으로 샀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 같던 물건이죠. 지아야,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네가 운동화 살 돈 없어서 급식비 못 낼 때 내가 내 돈 보태줬던 거. 지아는 제 구두 끝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그때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제가 미쳤었나 봐. 정말이야. 아니, 넌 미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였어. 내가 가진 걸 탐내고 내가 행복하면 불행해하던 아이.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주려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얼굴, 내 이름, 내 평판, 그거 전부 세상에서 지워줄게. 저는 지아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추잡한 영상과 메시지, 그리고 제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던 음성 녹음 파일들을 그녀의 모든 지인과 가족,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공들였던 SNS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막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조회수와 그녀를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국민 배신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넌 평생 이름도 숨긴 채 빚쟁이들을 피해 밑바닥을 전전하며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그놈을 처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항구 근처의 한 어두운 창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때 번듯한 슈트만 고집하던 남자는 이제 녹마가 된 셔츠를 걸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은 제 신호에 따라 민준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수연아,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벌어서라도 다 갚을게.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제발. 민주는 비굴하게 눈물을 쏟으며 제 발등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파리에서 카지노 다니며 신나게 돈 쓸 때 당신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서 당신 이름만 부르다 돌아가실 뻔했어. 그리고 내 아이,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 내 아이 말이야. 저는 메모리 카드를 부수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인 재산, 은닉처에 대한 가짜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지하 세계에서도 완벽하게 매장되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당신이 저지른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경, 최소 10년은 썩어야 할 죄목들이지. 하지만 그게 끝일까? 저는 뒤에 서 있던 사채업자 우두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감옥에 가더라도 당신들이 준 돈은 갚아야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관리 부탁드려요. 사채업자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사채업자들의 감시와 빚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죽여줘서 고마워. 덕분에 난 너를 부술 수 있는 괴물이 되었으니까. 10년 뒤에 네가 세상에 나올 때쯤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할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때 다시 보자. 박민준.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제 이름을 비명 지르듯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아버지의 유해가 뿌려진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손등에 박힌 흉터와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비린내 나는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요양시설에서 제 보살핌 속에 안정을 되찾으셨고 저는 남편에게서 회수한 소액의 비자금과 사채업자들과의 거래로 남은 정착금을 들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오직 저 자신과 제게 남겨진 소중한 인연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전광판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의 발등을 붙잡고 울던 초라한 여자는 거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도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서 있었죠. 배신은 저를 파괴했지만 복수는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제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민준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드라마의 주인공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